네, 성주 사드 기지의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은 사드 반대 주민을 보고 웃은 미군의 행동에 사과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서늘합니다.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드 기지 내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치를 공개를 했는데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 소음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자파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사실상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성주 군민이나 또는 환경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또 이번에 보면은 이번 측정 자체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아니고 네.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환경 영향 평가 그 부분에서의 평가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방부, 환경부, 그다음에 또 한국 환경정책연구원 그리고 성주 군민들, 김천 시민들 또 기자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예. 30여 명이 참가를 해서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번에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어제 그것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네, 이번에 발표된 결과가요.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우려와는 조금 그 결과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드 전자파 측정을 왜 하느냐. 이 엄중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이런 논란을 한다는 자체가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에게 사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와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현지 주민과 불필요한 감정 충돌이라든가 마찰을 피해가면서 그동안 1차, 2차, 이번에 3차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사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일단 예. 그것에 가고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100m 지점에서 그 사드레이터 킬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최고치, 그다음에 평균치 다 측정을 해보니까 0.0463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무슨 0.m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한 기전은 10와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0.04 가장 최고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그래도 거기도 안 되니까 사드라는 것은 이 수평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공중에 가는 고고도 종말 단계 미사일 유격 체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5도에서 90도까지 이 레이더가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지 지형지음을 해서 100m 좋다. 100m 해보고 500m 해보고 600m, 700m 다 해보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데이터를 공개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 안전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이걸 가지고 현지 주민이 오케이 이것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용납하고 우리가 국가안보에 동참하자 이렇게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보자. 근데 현지 주민 대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되는데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차치하고 일단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에게 오판의 소지, 전략적 셈법에 의한 오판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억제 효과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0.004, 0.04, 10 이런 수치보다도 수치가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나온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사드 배치 그 4기의 추가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하고요. 앞으로 또 어떤 과정들이 좀 남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어제 그 사드 환경 영향 평가는 김천 시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천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김천 시내에서도 평가가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또 시민들이 정확한 숫자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지역 주민, 국민들이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김천 시내에서도 환경 영향 평가가 조기에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4기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임시 배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이제 그 6기가 제대로 배치되려면 1년 정도의 이제 그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우선은 이제 임시 배치를 해놓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굉장히 그 ICBM급 발사 이후에 그 대남 또는 대외 강경 행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시 배치를 서두르는 측면이 있죠. 이번에 이제 김천의 시내에서의 영향 평가까지 이루어진다면 4기의 임시 배치는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지금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6기의 임시 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또 환경 영향 평가대로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이제 내년 아마 한 뭐 이맘때쯤 이렇게 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는 뭐 임시 배치는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절차적인 부분도 남아 있고 반대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하는데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이 어떤 대응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미 던포드 합참의장이 해병대 아닙니까? 그 해병대 그 군소열 일이고 작전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합참의장이 한반도 방문은 예.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상징적 함의가 크다. 예.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한반도 상황을 보는 온도차하고 예. 직접 와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에서 주한미군의 최고 선임장교입니다. 그 현지 지휘관의 의견을 정확하게 묻는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오판에서 군사적 도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에서 군사적인 것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미 최고 군 작전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합참의장이 와서 현지 지휘관을 만나는 것 상당히 우리한테 엄중하고 위중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 최고 연합사령관뿐만 아니고 합참의장을 비롯한 한국군의 지휘부가 지금 수뇌부가 교체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신지휘부도 만날 것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지금 당면한 안보 위기는 이런 기술적인 성공량 실패냐 사드 측정치가 얼마야 이런 게 아니고 전력적 오판의 소지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그 합참의장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현지에 가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고할 수 있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야말로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고 합참의장이 한국에 와서 이런 행보를 벌인다 하는 것은 이것이 운명적인 그 갈림길에 내일 모레가 이제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데 대한민국의 한반도 동북아 안보 문명의 큰 분수령이 되는 그런 상징적 행보 중에 하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상당히 지난번에 취임 2주 만에 매티스 장관이 와서 전략적 소통에 가까운 메시지를 북의 경고를 날렸는데 이번에 현역 포스타가 예. 예. 온다는 것은 우리 군사적 대비 측면에서 와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견고함과 그런 것을 대북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치적 전략적 문제 아니고 군사적 대북 메시지를 대중국 메시지를 명확하게 창출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북해 군사 지휘관들한테도 명확하게 알릴 것으로 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언을 하자면요. 예. 이번 던포드 합참의장의 방문은 한국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한국 왔다가 중국, 일본까지도 방문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 방문 과정에서도 송영무 국방장관 또 이순진 지금 합참의장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다. 합참의장은 예. 국회 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예. 기존에 이제 이순진 합참의장을 만나게 되는데 또 대통령 예방도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던포드 합참의장의 이 동북아시아 지금 방한
방한뿐만 아니라 방중, 방일 이 일정들을 군사적 측면에서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좀 더 한미 연합 태세를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의 군사 긴장 수위를 최대한 떨어뜨리는 이런 차원에서의 군사외교, 대중국, 대일, 대한국 외교를 펼치는 이런 과정으로 또 한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던포도 미 합참 의장의 방한뿐만 아니라 방중 또 방일 행보까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가 광복절인데요. 네. 이렇게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광복절 기념서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인데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번 이제 광복절 그 메시지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한반도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관련된 언급이 우선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문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이번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그 이후 1년에 북한과 미국이 지금 삿바싸움을 하는데 뭐 말폭탄을 아주 세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 또 한반도 정세의 안정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또 북한에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강한 주문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도 한편으로 지금 대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꺼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 촉구 또 그 과정에서 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북한의 또 미국의 중국의 우리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지금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의 그 내용들이 주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예.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함께 노력하자라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해법에서는 또 차이가 나타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미중 간의 긴장감이 더 고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의 성장사나 저서도 보면은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에 더 집중적으로 어떤 그 집요하게 딜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옆에 있는 거를 계속하면서 결국 목표를 이쪽으로 단속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미중 간의 그 빅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외교적인 이런 겉으로 보도되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 주류 언론의 이 흐름을 보면은 사람의 어떤 인식과 태도와 행동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이 행동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잘못된 미스퍼셉션, 잘못된 그 오류가로 인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그 1차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중국의 반응을 기대를 했는데 지금 외교적인 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안심하는데 저는 그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기가 고조되는 순간에 마지막 단계에서 외교적인 노력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거지만 그것이 실패했을 때 네. 군사적 그 해법이나 해결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유엔 제재 결의 동참이라든가 러시아의 동참이라든가 주변국이 큰 틀에서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좀 동의를 했고 국제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마지막 단계 한 단계별로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행동화된 메시지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결렬이 됐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른바 화염과 분노라든지 뭐 준비됐고 장전됐다라는 이런의 말폭탄이 과연 말폭탄이냐 이것이 전략적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이번 기회에 북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했다는 명확한 의지를 천명하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그 전략적 소통,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동화 조치가
중국과의 전화 통화라든가 전화 통화만 했죠. 이걸 공개합니까? 예. 그래서 언론이 이런 걸 통해서 상승작용을 해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보면은 군사적인 시나리오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반대로 최고 사령관격인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뿐만 아니고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환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한 화법을 구사하면서도 평화적 해법을 사랑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이렇게 내용탕을 오가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그런 전략이랄까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또 해서 상당히 인식의 혼돈 현상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그 어떤 낙관적인 기대에 갖게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벼랑 끝까지 가되 마지막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압박 전략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본인이 김정은을 묘사할 때 그리고 많은 미국의 댄 코츠 DNI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무모하지만 미치지는 않았다. 합리적인 거라는 평가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냉원탕을 오가는 예. 그리고 꽤 똑똑한 녀석이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까지 구사하는 거 보면 이러한 용어 선택 하나하나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그 즉흥적이고 이런 걸 보지만 계산된 어떤 발언이고 예.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략 환경을 미국이 원하지 않는 시기, 방법, 장소 이런 걸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예측을 안 했는데 어떤 대통령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안보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만의 엔타이 이스태블리시먼트 기존의 관념과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서 물밑에서는 이제 뉴욕 채널이 수개월간 유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북미 간 갈등의 해법이 이 채널에서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북미 간 뉴욕 채널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유엔 대표부가 북한 대표부가 유엔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유엔 대표부 창고가 늘 미국과의 그 채널을 유지하는 그런 통로로 계속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아마 이 채널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미 의회 내에서도 강경 그다음에 대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강경 일변도로 모든 게 미국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또 어쨌든 지금의 국면에서 파국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또 한편으로 있고 또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압박도 대화를 위해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화의 어떤 출구들을 찾는 그런 작업으로서의 뉴욕 채널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뉴욕 채널이 작동하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을 우회해서 들어가는 채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주요 그 중국의 핵심 당국자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그 중간 소통 그 방식을 활용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채널의 문제는 없다. 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는 식의 어떤 그런 모습을 말로써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좀 그 한번 정리는 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상황의 어려움들을 직시하면서 빈틈없는 안보 태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 예.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또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북한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김정은은 화성10 사용 실험 발사 자축인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띈 이후에 지금 행보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이를 두고 뭐 지금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자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북한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거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그 상당한 주시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자명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예. 김정일 위원장 때도
뭐 예를 들어 삼지연 그 벙커에서 한 달 정도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그 경호 문제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비원비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예. 폭격기가 한반도 지금 상공에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호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명하면서 새로운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행보를 보여주면서 그것 자체가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김정은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핵미사일 개발이 종말 단계에 이렇습니다. 사드만 종말 단계가 아니고 지금 시작 단계나 중간이고 마지막 그 대한민국은 아예 위협도 안 하고 미국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의 동선을 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가 이 마지막 이 단계를 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인질처럼 마치 위협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김정은의 이번에 지난번에 28일 날 있었던 화성 14호 2호 발사 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허를 찌르는 도발, 성동격실식 도발, 괌을 쏠 것처럼 계속 괌에다 긴장을 도발해놓고 엉뚱하게 대한민국의 그 UFC 훈련을 통해 가지고 도발을 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 상당히 그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심리전 책동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만반의 준비 태세라든가 예의주시 이런 것에 대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러한 시기 방법 장소 이런 측면에서 예측 불허의 허를 찌르는 그런 도발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금 먼 나라 얘기하고 괌의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문제다라는 절박한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15일 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줄 거로 봅니다. 이런 거에서는 모든 국민이 애국 대회에 동참해야 됩니다. 지뢰 도발했을 때 그 우리 전방의 병사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결기,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만 북한이 엉뚱한 그 오판의 소지를 줄여주는 것이지, 이것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문제라든가 미국과 중간에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안정되게 각자의 일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다. 광복절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위협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